일단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꿈을 먹고 살았다라고 저는 사실 이번 의사록에서도 현재 4분기 경기가 현저하게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낙관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현재 기준이에요.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지금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유튜브 프리덤 경제 운영하고 계시는 최코치 최현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네네. 자,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지금 어쨌든 미국 증시도 더할 나위 없이 강한 모습, 또 한국 증시도 거기만큼은 못하지만 지금 상승하는 추세인데 네네. 어떻게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꿈을 먹고 살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시장에 대한 피벗에 대한 기대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꿈을 먹고 살았는데 사실 시장과 어떤 연준에는 동상이몽이 있었습니다. 같이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어떤 이 결과나 데이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로만 움직였던 시장이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기대감을 먹고 사는 시장은 이 기대와 시장의 현실을 마주쳤을 때 현실이 기대만큼 따라오면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시장의 기대가 현실을 만났을 때 현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상고하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이 딱 상고하저로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말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연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건 불과 한 몇 주 전만 해도 되게 비관론이 가득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또 싹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4년도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은 2024년도가 좋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기대가 생기거든요. 증시는 항상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이 현실을 마주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 증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은 전부 다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금리 인하가 내년에 나왔을 때 그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 과연 좋겠느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안 좋을 확률이 무척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하는 것이다. 네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에 좀 안 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연준이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의 경제가 이제 무너졌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 금리 정책과 후행적 금리 정책이 있는데 선제적이라는 것은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증시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경제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경제 데이터는 이제 슬슬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2주 전에 FOMC 회의 때 파월이 금리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나스닥이 일주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특히나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단어를 지금 당장 내뱉기에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뜻은 경기가 확실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증시가 상승으로 가기엔 전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연착륙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네. 경기 침체 자체가 아주 강한 어떤 충격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약하게 오지 않겠냐.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오히려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나왔을 때 시장이 좋았던 적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경제 데이터에 대한 가정이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골디락스가 유지가 된다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만약에 골디락스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연착륙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과연 골디락스가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금리가 높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금리를 시장이 이겨냈던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증권사들에서도 좀 하우스 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하게 보는 데는 뭐 2,800까지도 보는 데가 있다 네네. 이러는데 일단은 거기에는 동의는 안 하신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 상반되게 나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에 5천도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S&P. 네네, S&P 이제 5천까지 이제 도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년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추가 증시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기사 내용들을 전부 보면 뭐를 기점으로 하고 있냐면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내년을 얘기했느냐,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를 했을 때 얘기를 했느냐,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은 블랙락하고 좀 비슷하다. 저는 그럼 블랙록 블랙락의 쪽이- 기준은 뭡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고금리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미국 경기가 올해처럼 골디락스를 내년에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자동차 대출 그리고 카드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높고, 미국의 재정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증시에는 잠깐은 지나갔습니다. 잠깐은 지나갔지만 얼마 전에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의 재정을 예산안을 합의를 하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립하는 부분이 내년에 예산안이 너무 높다를 얘기하는 게 공화당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높아진 예산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필요한 예산안 플러스 28 전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예산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1월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데는 28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금은 단 한 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미국 내에서만 쓰겠다라는 임시 예산안만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당장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또 문제의 마찰이 생길 텐데, 결국 지금 민주당 정권이, 미국의 현재 정권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려면 미국의 재정 부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금리가 낮은, 그러니까 시장에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 초점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긴축의 종료, 금리나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시그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워낙 어쨌든 연준의 입장은 되게 계속 강성이긴 해요, 매파 쪽. 네네네. 사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의사록의 내용을 좀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의사록에서도 연준이 몇 가지 데이터를 인정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한 대목을 좀 보면요.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4분기 경기가 현저하게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자동차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다른 것은 지금의 긴축 효과가 누적이 돼서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거론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점점 더 많은 지역들의 기업들이 더 높은 금리의 영향을 받고 더 높은 차입 비용과 엄격한 은행 대출 조건으로 투자 계획을 줄이거나 연기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긴축적인 금융 환경과 신용 여건이 중소기업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내에서도 미국의 어떤 경기가 침체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연말 연초 이제 연말 해봐야 한 달 남았으니까,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그 변수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변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게 싹 정리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정리가 된 것들이 완벽히 어떤 원인적인 부분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임시 봉합 정도로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만 되더라도 일단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과 관련된 분쟁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저는 얼마 전에 또 28 전쟁이 임시 휴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뭐 불과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저는
종결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이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침공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누가 공식석상에서 나는 전쟁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전쟁에 대한 어떤 확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가계 기업들의 이런 문제들이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변수로 확인한다라고 하면 전쟁의 확산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소 기업들 그리고 중서민층들 이쪽 문제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내년에 임시 예산안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앞에서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크게 뭐 변수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같지만 내년 연말이 이제 지나고 나서 내년 초부터는 분명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금리 인하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지금 뭐 6월 달, 5월 달 뭐 지금 계속 땡겨지고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또 경제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네.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여름부터 2분기, 3분기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시점이 내년에 2분기 전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지금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연준은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이게 2020년 초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에요. 2020년에도 금리를 단기간에 3% 중반까지 올려서 3% 이제 그 전후로 올려서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돈을 풀자니 이미 기존에 10년 가까이 돈을 풀어왔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리를 더 인상하자니 시장이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돈을 풀 수도 그렇다고 더 긴축을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왔다. 그래서 전 세계 공조로 인해서 돈을 풀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애매합니다. 더 이상 어떤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과거처럼 반응하기가 어렵고요. 전쟁도 이미 우크라이나 때문에 1년 이상 이제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의 이팔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전쟁의 여파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엄청난 크게 발생할 전쟁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연준이 돈을 풀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긴축을 더 가자니 그것도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미국 중소기업들과 뱅크, 은행들 사태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연체율 등을 봤을 때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2분기 전후로 해서 시장이 침체가 가파르게 온다라고 하면 그때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조금 전에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다들 긴축이 좀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증시는 다시 상승장이 좀 가파르게 오지 않겠냐. 자꾸 이제 코로나 때의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 이제 수십 년의 우리가 역사를 지켜봤을 때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줬었던 경우에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018년도부터 시장이 확 위축이 됐을 때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 연준 파월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역풍이 두려워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역풍이 두려워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파월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변 국가들의 리스크가 미국한테 역풍으로 돌아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데이터나 연준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 주변 국가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미국 내에서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괜찮다,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가 가능하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고려하는 배경이 아예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제무역사회가 연결고리로 다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냐. 그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GDP의 70%가 소비입니다. 그러면 이 소비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뷰를 봤을 때
최근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조업 지수가 50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이 50 밑으로 내려갔던 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도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가 일단 메인이거든요. 그럼 이 소비라는 주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 미국에서 원래 소비의 주층은 20대부터 40대까지가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노인층들이 많이 이제 당시에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20대부터 40대 소비는 급격하게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소비라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는 어느 순간 급격하게 위축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최근에 나온 게 월마트와 타겟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월마트에서 월마트 CEO가 이제 미국은 디플레이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데이터를 보니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이제 더 이상 과거 같은 고가품, 필수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수재에만 돈을 쓰더라.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이제 마트 업체인 타겟도 역시 매출액이 급감을 하면서 미국의 국민들이 소비재만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경기가 좋으면 소비재 외에 투자재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소비재 외에는 중산층 이하가 쓰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소비가 살려면 주변 국가의 물건 가격이 싸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주변 가격이 물건 가격이 싸지려면 그 국가들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산을 많이 할 만큼의 여력이 주변 국가한테 없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싸게 공급했던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정전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로 디플레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제조업이 조금 좋아졌다. 그것도 뭐 안 좋아지다가 살짝 반등했다는 것이지 경기 호황을 만들 만큼의 상승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리쇼링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되고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제 물건값이 어쨌든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인건비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뭐 몇 배 비싸다고 하니까 그쪽이 네.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가격이 네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긴 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뭘까? 왜냐면 낙관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시장에 되게 비관론자는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고 단지 이제 시장을 우리가 한쪽으로 뷰를 고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주의인데 낙관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현재 기준이에요. 현재. 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내년에 불거질 어떤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겸허해서 내년에 경제가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고요. 대부분은 현재의 데이터가 유지된다는 게 모두가 가정입니다. 지금 좋으니 네. 다음 내년도 좋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그러면 경기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최근에 연준의 그 행동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사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준의 계속적인 발언을 보면 부드러운 멘트보다는 굉장히 센 멘트가 많아요. 정작 금리는 올리지 않고 금리 동결을 하면서 멘트만 세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만 주더라도 시장이 불같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좀 불씨를 꺼야 되는데 불씨가 꺼지려고 하면은 말 한마디로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연준이 이 발언을 계속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저번처럼 금리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나스닥이 7위를 타올랐는데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장의 광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난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성급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했다가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손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미 한번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파월이 인플레는 일시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금리를 안 올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시장에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뒤늦게서야 1년 반 만에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손실될 수밖에 없는 고금리를 단기간에 빠르게 올렸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연준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한 차례 손상이 됐어요, 신뢰성에.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시장이 다시 타올라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연준이 지금 피해야 될 상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하느냐? 이번 그 의사록에서 명확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앞으로 몇 개월간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보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신중하게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말 자체가 신중하게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확실하게 침체의 어떤 경로가 보이지 않는 이상은 연준은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